밤섬에 대한 모든 것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마포인 밤섬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안녕하세요. 밤섬 특집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함드릴 올리브입니다. 저희는 마포 FM에서 지구마을이란 생태 로컬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3회차에서는 밤섬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그 람사르 습지를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명 다양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현재 밤섬이 얼마나 현명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저번 방송 진행하면서 좀 올리브 어떠셨는지 감상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가 밤섬을 어쨌든 보전해야 하는 그 개념으로서 생명 다양성이라는 이론도 배웠고, 또 현명한 이용도 결국에는 보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이용이라는 거를 조금 그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꾸고 철새들이 마음껏 와서 편히 쉬다 갈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만 고민하면 답이 없겠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많이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면서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좀 저희가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습지가 뭔지, 그리고 뭐 람사르 습지나 람사르 습지 도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는 시간들이 많았다면은 저번 3회차나 오늘 다룰 어떤 내용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나 그 강의자분들이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마포구 주민으로서 밤섬에 이런 부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배워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해외 사례들을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특히 일본의 사례에 대한 이런저런 실제로 활동가가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전달해준 그런 내용들을 다루니까요. 더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있는 강의입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Too much place, too much voice, too much chance, there's too much thing. 네, 저희가 이제 이번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언제나 있죠. 이번에도 이 퀴즈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저번에 제가 처참하게 퀴즈에서 이제 실패했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높게 잡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반만 맞춰도 우쭈쭈. 이번에 도끼를 품고 준비했습니다. 무서워. 네. 일단 한번 첫 번째부터 맞춰볼까요? 따당.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좀 같이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습지인 오제 습지는 해안가에 있는 대표적인 해상 국립공원이다. 오제 습지가 대표적이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O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오제 습지는 고지대에 있는 습지예요. 대표적인 일본의 고지대 습지. 그래서 일본이 보통 바다가 많은 섬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 해안 습지를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마찬가지로 산이 되게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화산이 많은 나라여서 이 오제 습지가 있는 이 지역이 이제 후지산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화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생긴 고지대에 있는 습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녹음하기 전에 이거 미리 풀어보면서 막 이런 말 했었거든요. 아, 이거 해안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쌤이. 아, 분하다. 이렇게 되다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예리한데?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죠. 이제 두 번째. 일본에서 퍼진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아서 순천 만에 7,000마리의 황새가 이동해 온 사실이 있다.
이것도 막 7,000마리 아니고 5,000마리, 제 기억에 5,000마리였던 것 같은데. 정답은 X? 정답은 X 맞습니다. 오. 왜냐 황새가 아니라 두루미입니다. 7,000마리인 거 맞고. 네, 맞아요. 아, 두루미구나. 네, 두루미.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세 번째 문제. 이 중에서 람사르 습지가 없는 곳은? 이건 그래도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야츠갯벌. 두 번째, 타데와라 스번. 세 번째, 니코 국립공원. 네 번째, 후지산 국립공원. 다섯 번째, 정답은 없다. 진짜 죄송한데 이거 일본의 국민분들도 못 맞힐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정답 없다 뭐예요? 아,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정답은 야츠갯벌은 저번 시간에 나왔고 타데와라 스번, 니코 국립공원 뭔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땡! 5번이죠. 네, 5번입니다. 진짜. 후지산에는 습지가 있습니다. 어쩐지 아까 오제 습지가 후지산 근처에 있다고. 네, 네, 후지산에 있는 습지라고 합니다. 두뇌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퀴즈를 간단하게 맞춰봤고요. 이제 저도 좀 보면서 좀 3번의 경우에 제가 약간 도끼를 품고서 만든 문제고, 1, 2번은 좀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 일본에 있는 새들이 이동한 그런 기록이 있다던가, 약간 요런 것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보면서. 근데 확실히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게 이제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네네, 또 맞아요. 조류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요새는 코로나 같이 인수 공통 감염병,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개입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확실히 보존보다 보전. 저 요새 여기 꽂혀 있거든요. 보전인가에 꽂혀 있구나. 이렇게 인간의 개입으로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인데 방치를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실제로 이제 두루미 먹이 활동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제가 또 그 올리브가 말한 거에 더해서 제가 원래 저도 보전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제가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람사르 도시가 이제 점점 이제 잘 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생태 관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이게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 그런 생태 도시로서의 개발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점점 너무 발전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많은 그린워싱 사례처럼 이제 혹시 그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존을 하자는 그 원리주의자라고는 말하지만 그분들의 말도 일견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저희가 이후에 자세하게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특집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그 일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회차 동안은 강의 내용을 좀 듣고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호스트들이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이 밤섬 강의 방송의 4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준비해주신 분은 오창길 자연해봇 대표님이신데요. 조금 더 활동가스러운 실제 겪어보고 경험해본 발로 뛰어본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람사르 습지 도시 마포를 꿈꾸다 4번째 강의 중 일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한 습지 보전 및 현명을 이용해 지역사회가 참여 활동한 도시, 이거를 제안한 게 일본과 한국 정부거든요. 그죠? 일본은요, 어쨌든 간에 람사르 습지 추진하는 협의체, 지금 오늘 그 마포F처럼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지역에서 20, 30년 한 사람들이 가봄이 있어요, 항상. 백수도 있고, 시니어 그룹도 있고, 주부도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구성하고 아주 비슷해.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가서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람사르 습지 밤섬은 지금도 밤섬 습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거기 위원은 제가 8년째인가 6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회의를 안 해, 문제는. 한강유역청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본부에서. 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황새는 뭐 다 아시겠지만 멸종이 71년도에 우리나라에 사라졌죠. 우리가 뭐 축구 잘하는 사람, 다리 긴 사람 황새라고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지금 아시는 거는 아마 71년도에 특히 50년대 이전에 보셨던 분, 나이가 한 90 정도 되신 분들은 많이 봤겠죠. 근데 대부분 지금 세대들은 1950년대 이후에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71년 멸종이 됐다는 게 뭐냐면 거의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포수가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억력에는 있을 수가 없는 새고, 왜냐하면 50년 이후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71년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나타났는데 그때 포수가 나타나서 쏴 죽였어요. 근데 이 황새는 정말 아쉽게도 한국과 일본에서 똑같은 71년도에 멸종됐습니다. 멸종된 이유는 똑같아요. 한국과 일본은. 하나는 농약. 그러니까 먹이가 없어지는 거죠. 농약을 뿌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황새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황새라는 종이 있는데, 이 유럽 황새는요, 단독주택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가집들. 그런 데다가 둥지를 틀어요. 유럽 황새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자라는 오리엔탈 크레인, 동북아시아의 동양 황새들은 10m 이상의 소나무에만 둥지를 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황새가 왜 많이 사라졌냐면, 멸종이 됐냐면은 둥지를 틀 나무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벌목을 많이 하고 그런 근데 토요카도 일본도 똑같은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무들을 벌목을 많이 했으니까 일본도 거의 60년대, 70년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63년부터 아마 여기 63년도 이전 태생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63년도부터 멸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경험을 좀 다른 경험을 했던 건 뭐냐면, 일본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99%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됐는데 그걸 지키려는 1%의 사람들이 끝끝내 그룹을 만들어서 40년, 50년을 보존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토요카라는 도시에서는 이리시강에서는 일제시대 때도 근데 황새가 지나가는데 부딪힐 정도로, 근데 이렇게 농약을 뿌리고 그러니까 10m 정도 되는 낙낙장성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황새가 어디로 가냐면 전봇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나무 아니면은 천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둥지를 못 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토요카라는 도시는 아주 조직적으로 황새가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한 50년은 걸릴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 그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해요.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한 10년 전에 사진인데 2005년에 복원에 성공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015년에. 우리나라는 지금 람사르 습지가 거기가 아직 안 됐지만 일본은 여기 람사르 습지로 돼 있어요. 보존되는데 그때 2005년도에 방사하던 날의 풍경입니다. 국가 원수가 나옵니다. 우리 15년도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안 나타나요. 중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방사를 대표로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일본 놈들 되게 욕하지만은 어쨌든 일본이 황실이 입헌군주제가 누구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냐면 유럽의 왕실들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유럽의 왕실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유럽의 왕실들은 왕실이 대부분 생태학을 해요. 왕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조류학회는 그냥 조류학회가 아니에요. 왕립 조류학회 이렇게 해요. 왠지 아세요? 왕자가 대부분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의 왕실은 이 생태학에 다 박사들이에요. 유럽의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훔쳐간 그 표본들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런 거를 누가 다 관리하고 있냐? 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들도 다 가봤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네 연구의 가치는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도 2006년에 갔었는데, 처음 갔었거든요, 이 도시를. 가서 놀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황새 공연과가 있어. 제가 가니까 황새과 과장님이 나왔어.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황새를 복원하고 유지하는데 담당 공무원이래. 근데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시장님이, 일본은 시가 3선 제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돼요. 시장에 선거에 나갔는데 당선이 됐어.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회도 왜 6선, 7선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는 제한이 안 됐지만 양심상 안 나오지. 그죠? 근데 일본은 요 지방자치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황새 전략을 가장 최근에 복원하고 추진했던 사람이 작년까지 시장이었어요. 20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몇 년을 시장을. 그러니까 그분이 40대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때 제안했던 게 이거예요. 2000년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황새 환경 경제 전략. 환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자. 그래서 람사르 습지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요. 친목하고 뭐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지역 생태계가 람사르 습지나 생태계 보존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를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지속 가능성, 자립, 자부심. 공존하는 지역 창조를 하자. 그래서 그때 슈퍼에서 파는 건데 우리나라로 하면 홈플러스 같은 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쌀을 판매하기인데 황새 쌀이죠. 황새 쌀 하는데 보통 파는 것보다 20에서 50% 정도 비싸게 판다. 그래서 황새 쌀 인기가 참 많았어요. 일본에서는요, 이 토요카의 황새 복원 과정이 매일 LHQ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황새 30년 동안 취재했던 요미우리 신문의 마치다 기자가 왔었어요. 왔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그 마치다 기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가을에 이번에 줌으로 멸종위동하는 포럼 이런 비슷한 걸 할 거거든요. 그때 줌으로 나와서 좀 몇 명 일본 사람 초대할 건데 그때 나와서 해줘라. 그래서 왜 30년 동안 당신이 그걸 취재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좀 충격을 받았. 아니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30년 동안 보수 신문인데 그렇게 황새만 취재하게 한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근데 한 번은 보직이 바뀔 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끝끝내 싸웠어요. 자기는 사표를 쓰는 아이 때라도 이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결국은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래, 너는 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도 최근에도 맨날 저한테 보내줘요. 어쨌든 이래서 그 당시에 15년 전, 20년 전 자료긴 한데 142억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이것을요 항상 관광이랑 연결을 시켜요. 생태계 보존 운동은. 왜냐하면 우포가 사람이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포를 뭐 잘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가서 보시면 되게 잘해놨어요. 순천만 와야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은요 람사르 습지도시로 갔는데 다 그 멸종위기종 있잖아요. 그 대표 기대종을 그 열차 이름을 붙여줘요. 우리보다 낫죠. 그래서 황새 열차, 신칸센, 그러니까 KTX 기차가 황새 열차야. 어디로 가는 열차가? 오사카에서 토요까지 가는 거는. 저도 황새 열차만 타고 다녔어요. 황새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돼서 뭔가 내가 황새를 지키는 내 관광을 가는구나. 네, 저희 여러 가지 람사르 습지를 활용한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도요오카시의 그 황새 복원 사례가 나오죠. 좀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습지 이름이 하치고로 도시마 습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습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황새가 현재는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요. 근데 국내에서도 좀 약간 비슷한 루트를 탔어요. 약간 황새가 멸종이 됐다가 최근에 복원된 그런 경우인데 그 국내에는 이제 논이 많잖아요. 근데 논에 농약도 많이 치고 이제 물고기도 많이 줄어들면서 점점 황새가 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71년에 마지막 황새 수컷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해요. 밀렵꾼한테 죽고 96년부터 복원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와 독일에서 그 황태 생태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해외에서 그 황새를 각각 한 마리씩 러시아에서 한 마리, 독일에서 한 마리 이렇게 사와서 두 쌍을 사와서 본격적으로 복원을 시작했고 이제 2015년부터 황새를 야생에 방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2023년부터 이제 청주시에도 더 본격적으로 예산군에서 원래 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청주시에도 이제 황새 야상 방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국내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요. 살만한 곳이 좀 아니라고 해요. 그 황새가 예를 들면은 그 전깃줄에 충돌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농약도 좀 논에 많이 치기 때문에 약간 생물 다양성 면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황새 먹이가 될 수 있는 생물들이 이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또 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우리의 사례랑도 좀 비슷해서 좀 흥미롭게 저는 들었는데 올리브영 좀 들으면서 또 어떠셨어요? 이 일본의 뭐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과 관, 학술 이런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협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저번 강의 시간에 했는데 일본을 보면서 좀 너무 부럽다 이 생각을 그냥 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매주 모여서 습지를 모니터링하고 이걸 어떻게 황새를 복원하는 그런 것과 연결시킬까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또 그걸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매주 참여했다는 게 왜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럽다. 진짜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이런 걸 알릴 수 있을까? 근데 그 일본이 재미있어서 참여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재미라는 거는 그 시민 참여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여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어쩌면 이 생각도 들을까? 한국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활용, 분리수거 뭐 이런 거 되게 분리배출에 철저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나라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일본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옛날부터 민관협치가 되게 잘 되어 있었고 한 시장이 오랫동안 아마 10년, 20년 하는 그런 문화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많은 고령화 사회여서 그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문화가 일찍이 정착이 돼서 우리랑은 다르게 민관협치가 잘 되어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거기 예를 들어서 민간협치를 하러 가면 협의회에 가면 뭐 대학 교수든 공무원이든 그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수더분하게 뒤섞여서 같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매주 만나서 모니터링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거기도 잘 들여다보면은 좀 권위적인 문화가 한국이랑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확실히 좀 위계 질서가 강한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편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임을 갔을 때 좀 직급이 높거나 혹은 뭐 좀 더 많이 배웠거나 혹은 좀 그런 분들이 좀 왔을 때 좀 잘 어울려지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그런 좀 더 허물없이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시민들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람사르 습지를 이용한 도요이 오카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더 재밌는 사례들이 이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밤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듣고 올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비보호 활동인데 우리 마포구에도 우리 재개발되기 전에 제비가 있었고 지금도 여기 어디야 그 망원시장에 그 후문 쪽에 가면은 제비가 있어요. 둥지가 그 빌라촌에 제가 매번 가서 보는데 일본에서도 1960년대 제환경문제 공해 문제가 처음 대두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이 아니라 50년 전에 신문사에서 야 이러다가 제비 멸종된다.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50년 전에 72년도에 멸종될 거라고 했어요. 제비는 이제 안 찾아온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침략해놓고 너무 황당한 게 100년 전에 일본 정부에서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식목주간처럼 4월 5일은 우리랑 똑같거든요. 일본하고.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4월 5일은 식목주간이잖아요. 일본은 일본 천황이 새를 살아가는 애조주간을 뒀는데 이게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냐면 영국 왕실에. 그래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새를 사랑하는 캠페인하고 그림도 그리고 탐조도 하고 그러거든요. 100년 동안. 근데 열받죠. 왜냐면 우리나라 침략해놓고 지네들은 무슨 애조주간이라 갖고 말이야 한가하게. 어쨌든 간에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972년도부터 4만 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탐조를 하더라 이거야. 새를. 사라져가는 이제 멸종의 길로 가고 있는 제비를 50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뛰쳐갔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건 뭐냐. 둥지 개수랑 올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 둥지 개수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발견한 게 6만 개. 그래서 이때 72년도부터 지금까지 2015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제비의 숫자, 둥지의 숫자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에 보고서를 냈더라 이거야. 그래서 저한테 매년 가면 줘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근데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든다는 거야. 왜? 돈 들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제비 둥지 조사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53년째 하다 보니까 마포에서 내가 고향이야. 근데 딸을 뒀거나 아들을 뒀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손자도 내가 받던 밤섬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이 가니까 제가 인터뷰를 가니까 자기가 할머니인데 자기 손자들도 이거 받고 있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어렸을 때도 해줬는데. 제비 수업을.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자연의 번 연구소 창립하고 나서 그래서 경남은 저한테 속아서 2009년에 저한테 속아가지고 경남의 초등학교 100개에서 제비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5년째.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속아서 하고 있냐? 인천시교육청, 그 다음에 제주주교육청. 이렇게 3개의 교육청이 지금 저희랑 같이 제비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사람들이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요가 간단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6학년 일반 2반인데 딱 앉아서 야 제비 이제 조사할 거야. 제비조사표. 조사한 사람 이름, 조사일, 조사지, 성조의 숫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둥지. 그러니까 작년에 둥지였는데 둥지였던데 둥지 아니었던데를 이렇게 나눠서 주택 이외의 건물, 그다음에 다리 밑에 이렇게 해서 6학년 애들이 1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으면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미리 그 전날이나 그 주에 뭐를 준비시키냐면 조를 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로 어디를 조사할지를 알려줘야 돼. 너는 망원시장의 후문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길 건너까지 이렇게 해서 6학년 애들을 조사를 하면 여기 13,0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체크를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환경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 환경은 무슨 대회니 뭐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만 딱 하나라도 전통을 삼아서. 제가 쫓아가 보니까 학생들이 딱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44회 고향의 제비 조사대 매뉴얼. 이거는 뭐 10,000부, 20,000부 찍어도 돈이 별로 안 나오겠죠. 현청에서 받으면 되고. 이게 뭘까요? 퀴즈예요. 제비가 사는 집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매년 스티커의 그림이 달라져. 왜 그럴까요? 제비 그리기 포스터 대회를 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그 해에 봄에 제비 포스터에 선정된 거를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스티커가 다르겠죠. 44년째. 그래서 이거를 사야 돼. 다이소에 가서 거울하고 대나무 해가지고 연결하면. 왜 그러냐면 대부분 어린이들보다는 위에 둥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거울로 비치면 제비 새끼가 몇 마리가 있는지, 제비가 둥지를 털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일본어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보면 다 알거든요, 금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두루미가 람사르 습지도 여기가 지금 이즈미가 일본에 3군데 됐는데 여기가 지금 1군데 된 데거든요. 여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도시는 되게 작은 도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중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교에 지금 전교생이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13명이었거든요. 전교생이. 근데 거기가 람사르 습지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50년 동안 했는데 이즈미시는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고요. 지금은 더 인구가 줄었는데 여기에 두루미가 13,000에서 15,000마리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두루미랑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두루미가 많아요. 그래서 세계 제1의 두루미 도래지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언제 알았냐면 2008년인가 9년에 알게 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람사르 습지가 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한테. 이걸 어디서 봤냐면 아사히 신문에서 읽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존운동을 하더라. 근데 놀라운 건 50년째 하더라는 거야. 나는 몰랐는데. 내가 여태까지 조사를 그렇게 3년 넘게 했는데도 몰랐어.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세상의 모든 거를. 근데 편지를 썼어요. 이게 후쿠오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후쿠오카에서 신칸센 타면 이즈미시가 신칸센 쓰는 도시예요. 여기가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죠. 이 두루미와 두루미 도래지가. 그래서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아주 자 얼마나 두루미가 많은지 전철에서도 두루미가 서 있어요. 전철 타려고. 그래서 관광객이 5, 60만이 오니까 정말 그래서 별대회가 있더라고요. 벌써 23회째인데 이즈미 두루미 마라톤 대회. 두루미를 뜀박질하면서 이렇게 두루미를 보는 거예요. 겨울철에 평야지대에서. 재밌게 했더라고. 그래서 유명해서 두루미 마라톤 대회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1950년도에는 지금 293마리밖에 없는데 아까 독수리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잘해주니까 얘네들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 데리고. 근데 이게 소문이 잘못 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데리고 온 거야. 이 맛집이 이게 항상 이렇게 질을 관리하려면 적정 인원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000마리가 넘어들면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전염병이 걸리면 다 이것이 몰살되거든요. 조리 인플루엔자 이번에 걸렸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번 지난 겨울에 다 순천만으로 갔잖아요. 순천만이 500마리 정도에서 1000마리 수준이었는데 흑두루미가 이번에 7,000마리까지 넘었어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사실은 40년 동안 분산을 못 시켰어요. 여태까지 고민이었어. 왜냐하면 안 가. 때릴 수도 없고. 안 가. 다른 동네를 가서 우리가 두루미 먹이를 많이 줬는데도 안 와. 근데 유일하게 성공된 지역이 우리나라 순천만이야. 이상하죠. 일본으로는 안 가는 거야. 세계 지역을 분산하려고 전염병 때문에 조리 인플루엔자. 근데 이번에 순천만 7,000마리가 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순천만이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거. 얘네들도 아는 거야. 근데 또 순천만도 그렇게 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적정 인원이 와야 돼.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얘네들 40년 동안 했고 이게 이제 그 두루미 12,000마리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학교인데요. 두루미 이즈미 소우중학교라는데 두루미 클럽이에요. 여름에는 합창 클럽, 겨울에는 전교생이 두루미 클럽. 여기는 뭐 클럽 활동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루미 클럽은 50년 가깝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 훈련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주 철저히 군대식으로 해서 1학년 겨울이 지나면 애들이 선수가 돼요. 2학년도 되면 조교. 그래서 이거는 두루미 가까이 있으면서 50년에 걸쳐서 하는데 뭐 70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요. 39년도에 3,908 원래가 두루미가 많았어요. 근데 50년 전후로 전쟁 때문에 두루미 숫자가 준 거야. 황새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멸종이 안 되고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먹이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먹을 먹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헐받았으니까 일본도. 근데 그 할아버지 자기네가 먹던 것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 앞에서 계속 먹이를 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1960년대 돼서는 두루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이 민박집을 했거든요. 거기서 잠을 잤어요. 제가 갔을 때는. 지금도 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딸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바로 논이 있어요. 가볼만 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 두루미 보호 활동을. 자, 일단은 두루미가 집결을 하니까 두루미 먹이를 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독수리 먹이를 주듯이. 근데 과학적으로 해요. 두루미 숫자를 다 세요. 다 세서
걔네들이 먹이 먹는 하루 양을 과학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양만 주는 거예요. 너무 적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민가에 피해가 돼요. 먹이를 굶주리니까 민가에 가서 밭에 가서 해코지를 근데 얘네들이 적정량을 주면 민가로 안 가고 밥 먹고 자기네 그냥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적정량을 주는 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몇 마리 갔는지 항상 이동에 대해서 누군가는 통계를 내야 되는데 어른들이 하면 그거 돈 되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클럽 활동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게 좀 미스테리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원봉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40년 동안 학부모들이 나와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전을 지켜주는 거랑, 그리고 제발 애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크락션,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거 제발 낮춰서 가라는 거야. 두루미가 되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 준비해주고. 나는 그래서 일본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보면서 야, 이런 시민운동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네, 저희가 이제 강의에서 그 또 다른 람사르 습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 제비보호 활동 53년째 하고 있는 흥미로운 일본의 마을 사례와 동시에 그 이즈미시에서 있었던 50년간, 이것도 50년이죠. 기본 50년이에요. 뭐 기본 반백년을 넘어가는데 50년째 두루미 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그쵸. 근데 이 제비나 두루미 역시 좀 마찬가지로 그 전신주에 있는 어떤 전류라던가 아니면 그 논에 있는 농약 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훼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조금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아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즈미시에서 발생을 해서 두루미가 대거 이제 순천만으로 이동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순천만뿐만 아니라 두루미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습지들의 어떤 보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이 두루미가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루미가 엄청 많이 왔다가 지금 한 4,000마리 그 정도밖에 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생물 다양성 높은 생태계를 만들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리브는 좀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로우셨어요? 일단 저도 이 제비 보호 활동이랑 두루미 클럽이 5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가장 충격적이고, 우리나라는 왜 50년 없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다면 이 사례를 되게 깊게 파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특히 제비 보호 활동이 그 손자와 할머니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세대를 아우르는 주제가 하나가 있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비 수업 같은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제가 사진도 현장에서 찍었는데, 제비 모니터링 할 때 이 템플릿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제비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비 뭐 다리는 뭐 몇 센치인 것 같은지, 어미의 상태는 어떤지, 새끼 수는 몇 마리인지, 새끼 수 몇 마리인지도 매일매일 거의 이렇게 체크하고 갔다 왔는데, 한 마리가 왜 없지? 막 이러면서 주변에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템플릿 되게 좋아해가지고 활동할 때 보통 활동 시트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 시트가 어쩌면 이 시트를 개발하는 일을 뭔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이 생태라는 거를 잘 모르면 뭐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나에게 뭔가 가이드와 함께 이걸 실제로 보고 적어봐 라고 할 수 있는 활동 시트가 있다면 그냥 그걸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쉽게 수업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50년 동안. 그래서 저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 교육이 중요한 것은 시트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올리브는 또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좀
여러 가지 그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실제 활동지라던가 그 지역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더 뭔가 저런 거를 진짜 한국에 조금 그들 좀 잘 활용해서 들여오면 되겠는데? 라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올리브 생각에는 좀 어떤 거를 한국에 좀 적용하면 좀 잘 먹힐 것 같아요. 잘 먹힐까요? 잘 먹힐까? 좀 문화적인 차이가 저는 좀 있긴 하겠다는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 문화적인 차이로 하니까 생각났던 게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이 이제 예전부터 유럽의 모델을 따라서 입헌군주제를 해왔잖아요. 지금 또 천황이 있고. 근데 그 천황이 이제 유럽의 왕실을 근간으로 만들었었는데 참고로 유럽의 왕실이 생태학을 대부분 전공한대요. 그래서 영국이 조류학회가 있는데 그냥 조류학회가 아니라 왕실 조류학회. 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전 몰랐어요. 왕자가 막 회장이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도 당연히 생태학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 황새 야생 방사를 할 때 일본의 그 예비 천황과 시장까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자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서 공감이 가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우리랑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그 3대에 걸쳐서 제비를 보호하는 사례. 이것도 저는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약간 나의 할머니가 나의 엄마가 이제 했던 그 제비 교육을 내가 똑같이 받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 환경이 변화했는지를 이 3대의 말로 듣는 것도 되게 하나의 영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다. 뭔가 그 사람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생태계가 연결돼 있다는 게 이런 걸까? 그 생태계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문제 이런 게 조금 약간 아쉽게 느껴졌어요. 좀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바뀌면 좋겠지만 지역이 우리나라는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 지역 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이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잡고 갈 수 있는 지역 내의 어떤 환경 이슈랄까? 그런 게 또 지역 내 주민들에 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어떤 지역 문제와도 이게 연관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우리 도서관에 책 대출하면 대출 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이제 받고 누구다 이렇게 하고 남기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밤섬이나 습지 같은 거에 그런 뭔가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센터가 만약에 생기면 내가 밤섬을 산책하고 왔다 간다를 남길 수 있고 아카이빙도 되면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트면서 약간 대출 카드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걸 만들면 이것도 50년 동안 세대를 아우르면서 기록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약간 그런 제비클럽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해보면 재밌겠다. 밤섬의 대표적인 그 생물을 하나 잡아가지고 뭔가 만들어보면 재밌잖아요. 수달이나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수달 클럽. 괜찮은데? 버들 클럽. 버들클럽.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섬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람사르 습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람사르 습지를 이용한 생태 관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지역에서 생태관광 아이디어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이 람사르 습지가 생태관광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면 저는 프로그램, 식사, 숙박, 기념품, 교통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일본에서 유럽이랑 북미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가 이런 좀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좀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마포에 밤섬을 왔어. 그러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기념품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그때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다녀보니까 이게 동네예요.
이건 뭐냐면 쌀박물관을 갔는데 우리 농협박물관 있잖아요. 서대문에. 그거랑 제가 비교해서 봤어요. 근데 쌀박물관에서는 강아지를 캐릭터로 해가지고 밥꾼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대박이더라고요. 이걸 안 사는 사람이 없어. 기념품을. 너무 귀여운 거야. 이 밥꾼 아시죠? 요거는 이제 야채갯바세타에 가면 항상 이렇게 저 갯벌이나 숲에서 나오는 기념품들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요거 캐릭터 산업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소비를 하게 만들어. 그다음에 이제 람사르 습지와 관련돼서 관광 프로그램을 제가 몇 가지, 한 4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홋카이도에 아까 쿠시로스바는 이런 조정이라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 많고요. 그다음에 이 먹는 거, 이 할머니 50년 됐는데 생선 굽는 거, 이 스번 앞에 있거든요. 저희가 가면은 이 집에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되게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야생동물과의 만나는 투어가 있고 오제국립공원 기념품들. 그 다음에 야쿠시마도 람사르 습지인데 여기에 보면 바다거북 산란 지역이 지금 람사르 습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한 3번 정도 갔고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에서도 야쿠시마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여름방학 되면은 워킹 홀리데이처럼 바다거북 야간에 한 달 동안 조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청년들, 세계 각국 청년들이 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 오키나와의 얀바르 뜸부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람사르 습지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얀바르 뜸부기라고 해서 옛날에는 오키나와에 천적이 없어가지고 뜸부기가 센데 얘가 걸어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 년, 몇천 년 되다 보니까 날지를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애완동물 키우다 보가 도망친 고양이들이, 반려동물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얘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얘가 멸종위 기종이 됐어요. 갑자기.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환경교육하고 지키는 운동하고 초등학생들이 모니터링해서 반려동물을 퇴치하는 그물 주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이런 체험시설 만들어 놔서 잘 돼 있어요. 여기 얀바르 뜸부기, 여기 생태전시학, 여기 보면 얀바르 뜸부기 지금 걸어 다니는데 이런 한들도 이런 거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람사르 습지도 많이 조사를 하고 주민활동도 많이 봤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렇게 뭐 학습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하고도 돼야 되고 또 프로그램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주적인 이런 밤섬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주민 모임들이 뭔가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럼도 하고 같이 공부 모임도 하고 견학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이런 조직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밤섬을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여도 우리가 똑같은 상태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저희가 할 때는 그때 주민회하고 일본에서까지 초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서고 그죠?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밤섬을 좀 주민들이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지키는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제가 이제 람사르 습지 다른 지역에 우리 밤섬하고 좀 얘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밤섬형 에코투어라든가 주민운동을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잘 고민해 보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같이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봤습니다. 저희 람사르 습지를 이용한 어떤 생태 관광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현재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과 사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일단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약간 아이디어가 톡톡 터지는 시간이었고요. 이 밤섬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밤섬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돼서 이걸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섬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보기 좋은 스팟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일리 발전소 근처가 아마 밤섬이 잘 보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밤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공모전도 하고 그 그림이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쌓이면 그게 또 아카이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색감
지금 얼마나 많이 퇴적이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림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좋은 스팟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나 뭐 이런 걸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 그거 누가 가져갈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진짜 재밌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막 샘솟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밤섬 관련해서 그 생물종을 뭐 일본이 하는 것처럼 뭔가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를 컨텐츠로 할 수는 없나? 뭐 어떤 클럽이나 아니면은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좀 우리나라에게 적절하게 갖고 와서 좀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약간 그런 생태라던가 좀 그 생물종이나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재미있게 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튜브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최지천 교수님 너튜브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던데. 좀 재미있게 이렇게 밤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콘텐츠가 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섬이 어쨌든 습지인데 저희가 습지를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물과 흙이 더해지면 다 습지인 거고 논이라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활용해온 인공습지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습지를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고 낯설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섬을 현명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습지를 잘 이해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습지를 어떻게 하면 저희처럼 좀 어색한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로 만들 수 있을지를 좀 먼저 고민을 해본다면 지역 주민 참여 활동도 중요하지만 좀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포터즈나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습지를 알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습지만 혹은 밤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를 좀 이루어서 약간 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습지와 관련해서 밤섬과 관련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지 그런 거를 요새 많이 저는 항상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 본질이 좀 이야기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랄까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밤섬에 대한 밤섬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밤섬과 관련된 뭐 좀 로맨스도 좋고 SF도 좋고 어떤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본다던가. 괜찮은데요? 네.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김씨 표류기라는 아주 유명한 밤섬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밤섬이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도 웹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를 홍보하는데 제로웨이스트 숍에서 남녀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심각한데요? 네, 그런 식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알리는 PPL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하는데 이제 밤섬을 아니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으로 이제 밤섬이 이제 안전 기지가 된 거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는. 괜찮은데? 좀비들이 다 쳐들어오는데. 밤섬만 이제 한강에 둥둥 떠다녀. 그래서 유일하게 좀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건너서. 어머. 어때요? 지금 우리 스쿨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도 사실 있었어요. 여기서 하셨다 뭐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그쵸. 조금 이런 소비주의를 장려하는 방식이 사실은 모든 관광 프로그램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불필요한 쓰레기를 좀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로웨이스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비판받을 요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아직도 고민 중인데 이런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그 지역 경제와 주민 참여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그린워싱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의 그런 제안, 조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담당하고 이 생태 관광 정책을 펼치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이슈를. 제로 웨이스트랑 생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고 사실 저도 그런 거죠. 생태와 비거니즘도 연결될 수 있는데 막 생태 습지 막 갔다 왔는데 생태 밥상으로 막 고기가 올라와져 있으면 사실 그게 정말로 생태적일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러려면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민관이 이걸 계속 소통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이런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게 되네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쓰레기를 봤던 게 사실은 관광을 가서 제일 많이. 하긴 많죠. 막 굿즈 이런 거. 네, 굿즈뿐만 아니라 그런 플라스틱 그 일회용 사용도 사실은 관광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생태 관광이 되게 중요하지만 너무 이게 그 소비주의 위주로 흘러가기보다는 주민들 좀 참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컨텐츠가 그리고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또 그 다양한 오늘 사례들을 좀 봤는데 보시면서 좀 청취자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들으시면서 같이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 그럼 언제든지 이제 의견을 주시거나 제안을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밤섬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남은 4회차 많으니까요. 우리 더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늘 4회차 방송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있는 5회차에서는 전북 운곡 습지를 방문해서 저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이런 걸 좀 재밌게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때 좀 올리브도 같이 갔었는데 이제 올리브도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저와 어떤 또 다른 같은 곳에 갔지만 다른 어떤 경험과 생각을 했을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다음 방송도 좀 놓치지 않고 또 꼭 들어주시고요. 저희 남은 강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마포 FM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람사르 습지와 밤섬에 관해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함드릴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